네,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펼쳐집니다. 22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남북 정상 간 한라인 통화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서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북미 회담 일정과 장소도 확정이 됐고요. 곧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일정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 곧 이루어지겠죠? 네, 뭐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1차 통화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 한다 이렇게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이 너무나 또 잘 돼서 한동안은 전화 안 해도 뭐 남북 간에 이심전심으로 따뜻한 정이 오고 가니까 전화를 안 하더라도 안 해도 뭐 예. 괜찮았는데 이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도 다녀오셨고 아베 총리가 또 뭐 북일 간에 좀 다리도 놔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 만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날짜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더 발전시켜서 한반도의 진정한 이제 평화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화제거리가 많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통화할 만한 내용이 생긴 거예요? 내용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인 통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봤다 이런 일화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첫 통화가 되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럴 거고요. 원래는 이제 그 4.27 남북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 지난 3월 초에 우리 대북 특별사절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난 후에는 합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표문에 따르면 이제 한라인 통화를 그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하기로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늦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아니고요. 예. 한 두 가지 앞으로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통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 미북 간의 북미 회담 일정이 정해지면 통화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큰 이벤트고 또 이슈니까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만약에 그때 이제 뭐 요즘 이제 그러면 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네. 만약 그것을 넘어간다면은 5월 22일 이제 한국과 미국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한번 통화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합의한 것을 갖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 회담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마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북미 정상회담 작은 섬나라인 싱가포르에서 이제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남북 정상회담의 전 과정은 우리가 생중계로 다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도 생중계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장소가 뭐 실내에서 이루어질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예. 일단 뭐 처음에 만나는 그 광경이라든지 그런 뭐 이 포토 포인트를 잡겠죠. 예. 처음에 잡고 왜냐하면 첫 만남 자체가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될 테니까 그거는 충분히 언론한테 공개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조연설 정도나 처음에 네. 이제 한 마디씩 정상들이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 닫고 하고 그다음에 뭐 남북 정상회담 보면 오차는 따로 했으니까 또 따로 할지 모르지만 만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의 내용을 발표할 때 예. 공동으로 하든지 뭐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또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뭔가 이 판문점에서 좋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시진핑 주석하고도 해변을 산책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여기도 샹그릴라 호텔에 그 연인들이 거니는 어솔길이 예.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샹그릴라 호텔에서 하면 거기를 산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예. 나름대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언론을 많이 의식하고 또 미국 내에서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그냥 뭐 언론을 경시하고 숨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충분히 활용하려 할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은둔의 나라에서 전 세계로 이제 자기도 펼쳐나가려고 하는데 초강대국 원수하고 같이 하는 네. 행사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같이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장면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그 구체적인 회의 장면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공동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싱가포르 호텔 2곳 정도는 이제 당일 예약이 다 마감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준비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얘기를 하면서 많이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부의 참모진들이 많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글쎄 원래는 이제 지금 같이 싱가포르 제3 그 지역과 제3의 나라에서 중립적인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판문점은 처음에 이제 하나의 그 개최지 후보로 올랐다가 이제 그 초반에 탈락을 했는데 결국 4.27 남북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또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해갖고 다시 한번 이제 판문점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이제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트위터에 이제 그 4.27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쓰기를 판문점에서 하면 어떨까 평화의 집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의견을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그거를 공개적으로. 바로 뒤에 붙였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미북 회담이 그냥 우방국이나 동맹국과의 친선 우호 회담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일종의 세계의 단판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협상의 의제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성공의 가능성이 크고 양쪽 다 성공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교적인 관례상 이런 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담판을 할 때는 제3의 중립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당연히 중립지역을 선호를 했던 것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어떠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히 추천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약간의 이제 그런 고려가 됐지만 결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판문점이나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장소는 이후의 선택지로 또 남겨둘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가야 하는데 뭘 타고 가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더라고요. 지금 전용기를 타고 한 번에 가느냐 아니면 뭐 중간에 중국을 경유해서 가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홍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저 참매 1호가 사실 항속거리가 10,000km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4,770km인가 4,700 또는 5,000. 뭐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일설에서는 이제 뭐 중국에서 비행기를 빌려서 또 조종사도 그렇게 멀리 조종해 본 사람이 없어서 중국 조종사를 좀 이렇게 잠시 대여해서 일단 이렇게 중국까지만 예, 가서. 그런 얘기도 예. 있는데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저 활달성과 젊음을 생각하면 약간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냥 타고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 가기만 하면 싱가포르이 세계적인 공항이니까 거기서 정비하고 돌아올 때는 또 안전하게 점검을 해서 올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 승용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 걸 계속 타려면 요번에 그 다롄 갈 때도 비행기가 2대가 갔습니다. 또 방탄 승용차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싣고 갈. 승용차는 수송기에다 싣고 갔거든요. 근데 그 수송기는 이제 더 멀리 못 간대요. 그래서 수송기는 중국에 한번 내렸다가 또 다시 갈지 모르는데 전용기는 직접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저 폼페이오 장관 만나서 뭐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만족한 합의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싱가포르 발표됐으니까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뭐 그렇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뭐 보내줄 수도 없고 일단 국가의 체면이 있으니까 일단 무리하더라도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자존심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 번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도 관심이지만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도 사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 두 퍼스트 레이디 간의 만남이 또 화제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 리설주와 멜라니아의 만남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전체적으로 협상이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북한 비핵화라는 세계적인 의제를 갖고 담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 뭔가 만찬에서 각국의 영부인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그런 회담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원포인트 실무회담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영부인들이 동반을 하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오전 오후 그렇게 정상 간의 회의만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미국, 북미 간의 어떤 합의가 정말 만족한 수준까지 간다라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것이 일종의 냉전 구도를 해체하는 지금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어떤 그 최전방이 지금 한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아마 만찬 장소나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확실히 이런 냉전의 구도를 해체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 앞으로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 미국 간의 또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남북 정상회담이랑 지금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 남북 정상회담이랑은 좀 성격이 다르죠. 우리는 한민족이고 민족의 신뢰 또 민족의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지만 미국과 북한은 좀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그런 언론들과 국내 청중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북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를 섣불리 그렇게 연출했을 때 오는 반발과 또 비난 이제 그런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겠군요. 어쨌든 리설주와 멜라니아의 만남 또 한편에서는 뭐 김여정과 뭐 이방카의 만남 이런 뭐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호기심 어린 눈길들이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의제 조율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걸 좀 지켜보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리설주가 같이 가길 더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조율이 잘 돼서 사실상 큰 합의가 이루어졌고 우호적으로 회담이 끝나는 걸 미리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 내부의 여론이라든지 북한에서도 이게 미국 대통령하고 제3국에서 만나는 걸 좀 당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오는데 멜라니아 같이 온다든지 네. 그러면 뭐 일종의 조공을 하러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제3국에 가서 북한의 수반의 부부가 미국의 정상의 부부랑 하면 상당히 좀 이상한 그림이다 이렇게 북한 내부에서도 예.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리설주하고 김여정을 다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왠지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갈 때도 그렇고 서로 엇갈려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리설주를 데리고 간다면 그건 신뢰가 되나요? 하여튼 뭐 같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방카와 김여정 간의 만남도 관심의 대상인데 이번에는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딸을 데려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예. 하긴 백악관 고문이니까 보직이 있으니까 공식 직함이 데려갈 있으니까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여정과 이방카의 만남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리설주 여사가 안 가면 김여정이 갈 가능성이 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다롄 갔을 때는 1박 2일이지만 바로 금방이니까 평양을 벼놓고 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좀 1박 2일은 최소한 될 테고 그다음에 그 꽤 7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예. 평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평양에 누구를 두고 가는지도 좀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평양에 누군가를 두고 갈 텐데 누군가 관리인을 두고 가야죠. 예, 그게 누가 될지 이것도 좀 네. 지켜봐야 네,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여정을 두고 갈 수도 있고 최룡해를 진짜 믿을 수 있으면 최룡해한테 맡기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북미 정상회담 사소한 궁금증인데요. 네.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만찬도 준비해야 되고 뭐 회담장도 빌려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3국에서 진행하고요.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을 하는 건데 비용은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초청한 측이 비용을 대게 돼 있죠. 싱가포르 쪽에서? 아니요, 싱가포르는 그냥 장소만 빌려준 거기 장소만 때문에 빌려준 핵심은 것이니까, 이제 예. 미국이나 북한 어느 쪽에서 먼저 초청했느냐에 예. 따른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미북 정상회담을 먼저 이렇게 제안한 것은 북한이죠. 그래서 우리 3월 초에 우리 대북 특별사절단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순회 회동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사절단이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한 형태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이 비용을 대고 물론 이제 이동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국 부담 원칙입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또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것은 비핵화 회담이고 비핵화 회담을 미국이 북한을 초청하는 형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라고 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이 부담을 대는 거죠. 대신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그곳으로 이동하는 비용은 이제 자국 부담이 될 거고요. 이동하는 비용은 자국. 예, 자국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설사 미국이 초청을 했어도 또 북한은 나름대로의 또 자존심과 존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용을 반반씩 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장소와 시기 다 정해졌고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 모두 뭐 만족할 만한 합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공동 발표문 초안 정도는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려졌다고 봐야겠죠.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그 트럼프의 구두 전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 내용 중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새로운 제안이 뭔지는 반드시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산을 해보면 김정은이 북미 회담을 하는 동안에는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 핵실험장 폐기하겠다, 와서 보게도 해주겠다, 그리고 인질세명도 대가 없이 석방한 거 보면 북한이 아무 대가 없이 계속해서 선행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예. 그럼 그런데 굉장히 만족했다. 예. 저는 사실 조금 불안했어요. 도대체 뭘 받았길래 저렇게 좋아하나? 그것은 틀림없이 의제나 내용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식을 접한 게 대부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내에 다 폐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간에 나온 얘기가 인공위성도 안 된다. 생화학 무기도 버려라. 인권 문제도 개선해라. 뭐 온갖 얘기들이 늘어놓을 건 다 늘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제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곁가지로 제 얘기한 거는 지금 제외한 것 같아요. 다 제외한 PVID에서 CVID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일단은 핵에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선량한 집단이 아닌데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뭘 주겠다는 얘기도 거의 안 했어요, 미국이. 그리고 하는 얘기는 뭐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할 때까지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 이 얘기만 계속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제안은 아마 북한에게도 좋은 얘기들을 몇 가지 해줬을까 하는데 가장 제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짐작이 가는 거는 억류자 3명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나는 한반도 전체 비핵화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동안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했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고 싶다 그랬는데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되는 걸 보고 싶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좀 성의 있는 행동을 하면 이제 앞으로 남한에 전략 자산은 안 보내겠다. 그렇게까지 그거는 제가 그거는 상당히 좀 신빙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얘기하지 있지 않지만 제재를 완화시켜주는 방안도 뭔가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바라는 건 사실 미국 행정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의회가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협정을 맺어서 이를테면 불가침 협정을 맺고 의회의 비준을 받아준다. 이런 거 정도를 얘기했고 아니면 지금 대사수교는 완전한 비핵화가 된 다음에 대사관 설치하고 하겠지만 연락사무소가 있고 대표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대사관이 있다면 연락사무소는 바로 설치하겠다라든지 해서 몇 가지 북한도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뭔가를 약속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북한의 핵 폐기는 최소한 3, 4년 걸릴 것 같은데 그 전에 전략자산이 일치 안 보내겠다. 그러면 우리는 안보 위협에 처하게 되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북미 간 협상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협상이더라도 우리는 항상 핵 우산은 확실하게 쓰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양보를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한반도 전체 비핵화 이 한반도라는 단어에서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다. 거기서 유추가 되는데 오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꽤 걱정하시는 게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을까 이건데 강경화 장관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 나온 얘기가 주한미군은 한미 간의 논의 사항이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얘기할 때 근데 한 열흘 전에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동맹국하고 상의해야 되고 이건 또 북한하고도 상의해야 된다. 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국무장관이 북한하고는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전략자산 전개 전략자산은 부분은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뭐 이렇게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만족할 만하다 이런 글쎄. 얘기를 한 걸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맥락에서 새로운 제안이라는 표현, 이 지금 물밑에서의 절충안이 뭘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올해 안에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비핵화를 하고 대북 제재를 조금 뭐 해제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과 북한이 이제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CVID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북한이 천명해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의 시기를 못 박아라. 네. 언제까지 비핵화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 행정부가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계속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기를 못 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이제 두 가지는 계속 북한한테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반면에 지금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국이 요구를 하면 이것이 일종의 협상인데, 그러면 북한도 뭔가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미국이 얘기한 것은 끝까지 비핵화의 완벽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그 한 발 들어가서 보면 지난번 폼페이오 CIA 국장이 이제 국무장관 청문회 때 한 얘기를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과의 협정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이 원하는 이제 평화 협정이 있는데, 근데 과연 북한이 그 정도의 평화 협정을 종이 조각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인데 그 체제 안전 보장을 미국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새로운 제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돌아오는 길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것이 상당히 생산적인 대화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지막 고리가 연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한테 일종의 체제 안전 보장을 이제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이렇게 못 박으면은 체제 안전 보장도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같은 시기로 해서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지금 아마 제안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번 미국 회담에서는 큰 틀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이고 또 비핵화를 북한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강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후속적인 협상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략자산 전개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또 그리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담겨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비핵화 시기라든가 보상 시기 이런 부분에 이제 최종 조율이 남아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가 11월이고요. 그리고 임기가 2020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합의 과정에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일정과 조금 연관이 된 그런 합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제일 크죠. 예.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워싱턴 같은 대도시에서는 특히 지지도가 낮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워싱턴에서 지지도가 아마 제가 추정컨대 한 30% 이내일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대부분 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껴 있고, 거기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뭐 아주 나쁘게 보면 탄핵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중간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자기가 비주류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1월 달까지 10월 말까지 뭔가 북한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최소한 요번에 완료 시점을 정해야 되고요. 완료 시점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주요 단계를 2개로 나누든 3개로 나누든 나눠서 그거의 시점을 정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해야 될 부분까지 정해주면 더 좋은데, 그건 실무회담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신고 사찰 검증. 신고 사찰 검증. 예, 그것이 안 되는 이상은 미국 국민들이 저걸 뭐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신고 사찰하기 전에 동결을 해야죠. 일단 지금 핵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실험장을 폐기하는 거고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자로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원자로 공장 다 중단하고 그 다음에 동결시켜서 사찰단 복귀시켜서 보여줘야죠. 예.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정말 대단한데. 그리고 이제 꼭 해야 될 게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 이거는 지금 일단 거기서 핵탄두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뭐 폐기한다든지 뭔가 ICBM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뭔가 확실히 보이는 뭔가를 보여주고 가시적인 성과가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예. 이제 안심하십시오. 내가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정부가 ICBM 만들게 놔뒀는데 내가 ICBM 딱 해제했습니다. 이제는 위협이 한국과 일본이나 위험하지 우리는 일단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비확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국제 핵 안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폐기시키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종료 시점을 정해놨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중간선거에 꽤 할 만한 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찰도 한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네. 거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늘 이전에 우리가 합의를 보면 지금 1차적으로 이제 폐쇄를 하는 거죠. 폐기랑은 다른 폐쇄, 영어를 써 죄송합니다. 셧다운을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랑 검증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늘 검증에서 못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에 이전과 같이 그런 순서대로 간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뭐 핵무기라든지 핵물질, 이른바 핵과학자까지 포함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검증을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빨라야 15년에서 그 이상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미국, 뭐 사실 북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창의적인 방법,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방법을 해야 돼서 이것을 뭔가 비핵화를 이전과는 다르게 압축적 아니면 저는 이제 동시다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핵을 동시에 같이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일단락이 되는 게 다르겠지만 그때마다 일종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좀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전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아마 이번에 해결을 하고 나면 뭐 리비아식 모델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제 한국식 그 핵에 대한 해법 이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게 했잖아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돼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자, 또 다른 관심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종전 선언을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이번에 그 미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종전 선언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예. 봅니다. 남북미가 이제 1차적으로 종전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종전 선언은 어떤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죠. 그래서 그렇죠. 선언이죠. 예, 선언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남북미가 만나서 이제 한국전 6.25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평화협정이죠. 평화협정에는 저는 중국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또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어떤 단계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좀 저를 포함해서 당황하게 한 것이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한 것이 올해 할 거는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은 그것을 배경으로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한다라는 예.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만약에 올해가 이제 올해로 종전 선언에만 걸리는 그렇죠. 거군요. 올해 예. 만약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라면 비핵화에 대한 시한은 못 박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먼저 가는 것은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전략자산 전개부터 모든 게 다 걸려 들어간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거의 마지막 단계, 그것은 뭐 우리 조명균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종전 선언에 패싱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럴 가능성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느새 김정은 물론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만나려고 세계 정상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달에 내 김정은이 비행기 타고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중국의 역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안보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상당히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한 게 종전선언 거기 4월 27일 날 그 판문점 선언에는 3자하고 남북미 그다음에 4자하고 남북미중 이렇게 해서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간에 3자 또는 4자에서 그걸 아예 못을 박아서 예. 빠지는 게 중국이라는 걸 딱 못 박아놨는데 중국이 그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속을 태웠는데 김정은이 다른에 가서 제가 중국을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전선언부터 함께 하시죠. 예. 사실상 얘기했다라고 좀 보고요. 네.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쿄에 가셔서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종전선언부터 중국이 역할을 해주길 바랬다라는 그런 문구 비슷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북한이 3자 또는 4자 했으면 남북 간의 합의인데 남한 아니면 북한 양측 중에 하나라도 어느 한 측이라도 3자하고 중국을 빼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가서 제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도쿄에 가서 리커창 총리한테 우리가 그거 아니다. 예. 그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중국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그러면 뭐 중국 참여하면 되잖아요. 우리도 발빠르게 빨리 중국하고 같이 4자가 좋다라고 잘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이 이번에 정상회담 장소가 안 됐지만 7월 27일이라도 정전선언 기념일이라도 판문점에서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가을에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시게 돼 있으니까 거기 트럼프가 같이 가든지 아니 시진핑 주석도 같이 와서 평양에서 역사적인 4자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큰 가능성이 있다. 전 상당히 있다. 예, 북미 회담 직후에요. 네. 그렇군요. 자, 북미 정상회담 딱 지금 한 달 남은 상황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곧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이제 그 역사적인 일정들을 앞두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남은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우리의 목표를 이룬 것은 아니고 저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증의 그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데 굉장히 험난한 일이 있거든요. 저는 한국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야 된다. 끝까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 길을 밝히는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 박사님. 저도 뭐 유사한 말씀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박애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두 분이 평화주의자로 이렇게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는 분이고 선군 정치 주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려면 우리가 길잡이 역할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당사자다고 생각해서 북미 간의 합의문이 나오겠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가 써준 합의문을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의견차를 좁히고 그 합의문은 대한민국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 그런 합의문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한라인 통화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얘기가 될지 이것부터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군요. 자, 지금까지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리고 홍혜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